할머니, 당장 도망가세요. 이 요양원은 절대 안 됩니다. 요양원 원장이 제 귀에 속삭인 그 말, 그 한마디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정은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78살입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딸 하나뿐입니다. 그 딸마저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고 이제 제 곁에 남은 가족이라곤 손녀 하나뿐입니다. 손녀 이름은 수진이. 27살에 결혼해서 올해로 결혼 5년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손녀의 남편, 제 손녀 사위 강태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사위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대기업에 다니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저한테 너무나도 잘해줬습니다. 할머니, 제가 평생 모실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저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손녀 사위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민낯입니다. 노인을 버리는 가족들, 요양원을 이용한 범죄, 재산을 노린 학대, 이 모든 것이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주변의 노인들을 한 번 더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가 겪은 끔찍한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딸은 35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퇴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때 손녀 수진이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엄마를 잃은 수진이를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사위는 수진이를 제게 맡겼습니다. 어머님, 제가 회사 다니면서 수진이를 돌볼 자신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양육비는 제가 꼬박꼬박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수진이는 제 유일한 손녀이자 딸의 유일한 흔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수진이는 제 손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저는 딸 대신 수진이를 키웠습니다. 밤낮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수진이를 공부시켰고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수진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를 유해 주었습니다. 엄마를 일찍 잃은 아이였지만 밝고 착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수진이는 27살에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그 유명한 명문대 출신 대기업 다니는 강태준이었습니다. 할머니, 제 남자친구 소개시켜 드릴게요. 수진이가 어느 날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강태준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남달라 보였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태준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도 자신감에 차 있었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가 내 얘기 많이 했단다. 만나서 반갑구나. 할머님, 저야말로 뵙고 싶었습니다. 수진이가 할머님 얘기하실 때마다 정말 사랑받고 자란 아이구나 싶었어요. 태주는 대화 내내 저를 배려했습니다. 제가 말하면 경청했고 제 이야기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할 때는 제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챙겨주었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님, 제가 수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할머님도 제가 모실게요. 수진이한테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랑 주신 할머님, 이제는 제가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태준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태준 오빠 어때요? 괜찮죠? 응, 참 괜찮은 사람 같구나. 너 좋은 사람 만났다.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태준 오빠가 정말 좋아요. 할머니한테도 잘할 것 같고요. 수진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수진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한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좋은 사람이, 그 헌신적인 사랑이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 6개월 후 수진이와 태준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강남의 큰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 태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님, 이제 저도 할머님의 손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할머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머님께 효도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을 잃고 사위마저 떠나보낸 저에게 태준은 마치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한다. 네, 할머님. 수진이도 할머님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태준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그때는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신혼 초 2년 동안 태준은 정말 완벽한 손녀 사위였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수진이와 함께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님, 건강하시죠? 드실 거 챙겨드릴 테니 말씀만 하세요. 할머님, 요즘 날씨가 추운데 보일러 잘 나오세요? 제가 점검해 드릴까요? 할머님, 이번 주말에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태준은 언제나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안마 의자를 사다 주었고, 무릎이 시리다고 하면 찜질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님, 제가 할머님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님, 약국에서 이 약 좋다고 해서 샀어요. 드세요. 할머님, 머리 하러 가실래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태준은 저를 친할머니처럼 모셨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은숙이 어머니 정말 복 받으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손녀 사위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우리 집 사위는 명절에나 얼굴 보는데 은숙이 어머니는 정말 운이 좋으세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공덕을 쌓았길래 이렇게 좋은 손녀 사위를 만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의 이면에 끔찍한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준과 수진이가 함께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님, 사실 저희가 요즘 할머님 일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할머님 연세도 이제 70이 넘으셨고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혹시라도 집에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나 매일 노심초사합니다. 수진이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있어요. 할머니를 저희랑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요.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단다. 너희 신혼인데 할머니가 어떻게 같이 살아. 태준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할머님, 저희는 신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족이 더 중요하죠. 할머님은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가 할머님을 모셔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할머님, 저희가 이사갈 집도 이미 알아봤어요. 강남에 있는 큰 아파트인데요. 방이 3개예요. 할머님 방도 따로 있고 화장실도 딸려 있어요. 햇빛도 잘 들고 전망도 좋아요. 태주는 준비해온 부동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 할머님이 정말 좋아요. 제 친할머니처럼 느껴져요. 매달 한두 번 뵙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매일 함께 살고 싶어요. 태준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님, 제발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아침마다 할머님 좋아하시는 음식 해드릴게요. 할머님 아프시면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할머님이 외로우시면 제가 옆에서 이야기 상대도 대드릴게요.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태준 오빠 말이 맞아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저희도 불안해요. 요즘 독거노인 고독사 뉴스 보면 정말 무서워요. 할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젊은 부부와 함께 산다는 거 분명 편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불편하지 않을까? 할머님, 절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할머님이 계시면 저희가 더 좋죠. 저희한테는 가족이 별로 없거든요. 할머님이 저희 가족이에요. 태준의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제발요. 저 정말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수진이까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할머니가 너희한테 피해가 안 되게 조심할게. 할머님, 감사합니다. 태준과 수진이는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곧 악몽으로 변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태준과 수진이가 마련한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평생 강북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살던 제게 그 아파트는 꿈만 같았습니다. 34평짜리 아파트. 거실은 넓고 밝았고 제 방은 정말로 햇빛이 잘 드는 남향이었습니다. 화장실도 딸려 있었고 옷장도 크고 깨끗했습니다. 할머님, 이 방이 할머님 방이에요. 마음에 드세요? 그래, 정말 좋구나. 할머님, 이 침대 편하시죠? 제가 특별히 노인용으로 골랐어요. 허리에 부담 안 가는 매트리스예요. 이 공기청정기도 할머님 건강 생각해서 샀어요. 미세먼지 걱정 마세요. 태주는 제 방을 예쁘게 꾸며주었습니다. 커튼도 새로 달아주고 화분도 놓아주고 책장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꽂아두었습니다. 할머님, 이제 저희가 할머님 모시고 잘 살 거예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저는 감격했습니다.
이런 좋은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함께 살기 시작한 첫 한 달은 정말로 천국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태준이 출근하기 전에 제 방에 들러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단다. 할머님, 아침 드시고 계세요. 수진이가 할머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저녁이면 수진이가 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응, 할머니는 TV 보고 책도 읽고 잘 지냈단다. 할머니, 내일은 제가 할머니 모시고 공원 산책 가요. 날씨 좋대요. 주말이면 태준이 저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가거나 맛있는 식당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할머님, 오늘 할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집 가요. 아니야. 그런 비싼 데는. 할머님, 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할머님 행복하신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태주는 정말로 저를 잘 대해주었습니다. 불편한 게 없는지 수시로 물어봤고 제가 뭐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사다 주었습니다. 할머님, 이 약 드시면 무릎에 좋대요. 할머님, 이 건강식품 TV에서 봤는데 노인분들한테 인기래요. 할머님, 옷 새로 샀어요. 입어보세요. 저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다니 제가 무슨 복을 받은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딱 한 달만 지속됐습니다. 함께 산 지 한 달이 지나자 미묘한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태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제 방에 들러 인사하던 것이 어느새 문 밖에서 큰 소리로 할머님 출근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녁에 함께 식사하던 것도 저희 오늘 외식하고 올게요 라며 저를 혼자 두고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주말에 드라이브 가자던 약속도 할머님, 죄송한데 오늘 회사 일이 있어서요 라며 취소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태준아, 괜찮아. 할머니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단다. 네, 할머님. 감사합니다. 태준의 대답은 점점 짧아지고 무뚝뚝해졌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늦게 올게요. 할머니, 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요. 저녁은 할머니 혼자 드셔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 주말에 남편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혼자 계실 수 있으시죠?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바쁘니까, 자기들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함께 산 지 2달쯤 됐을 때 태준이 저에게 작은 병을 건넸습니다. 할머님, 이거 보약이에요. 제 회사 동료 어머니가 한의원 원장님이신데요. 특별히 할머님 연세에 맞춰서 조제해 주셨어요. 갈색 액체가 든 작은 유리병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쓴 약 냄새가 났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씩 드세요. 관절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대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제가 특별히 구한 거예요. 그래, 고맙구나. 저는 그 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손녀 사위가 제 건강을 걱정해서 구해준 약이니 유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약을 먹었습니다. 쓴맛이 났지만 보약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제 몸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자꾸만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TV를 보다가도 잠이 들고 책을 읽다가도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자는데도 낮에는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었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손에 뭘 들고 있는지도 헷갈렸습니다.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었습니다. 어지럼증도 잦아졌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눈앞이 핑 돌았고 걷다가 비틀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 요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할머니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응, 그래야겠구나. 태준이 저를 종합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할머님, 건강검진 한번 받으세요. 제가 다 예약해뒀어요. 온갖 검사를 다 했습니다.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CT까지.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이 검사 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이 저와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님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십니다. 나이에 비해 장기 기능도 좋으시고요. 다만 약간 빈혈 기운이 있으시네요. 철분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졸음이나 어지럼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혈압도 약간 낮으시고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태준은 의사의 말을 듣고 안심한 듯 했습니다. 할머님, 다행이에요. 큰 병은 아니래요. 제가 할머님 건강식 잘 챙겨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저도 안심했습니다. 큰 병이 아니라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함께 산 지 3달쯤 됐을 때 태준이 제 손목에 무언가를 채워주었습니다. 할머님, 이거 스마트워치예요. 요즘 노인분들 혼자 계실 때 쓰러지시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거든요. 할머님 안전을 위해서 꼭 차고 계세요. 검은색의 무거운 팔찌였습니다. 화면에는 시간과 심박수가 표시됐습니다. 이거 잠잘 때도 차고 주무셔야 해요. 수면 패턴도 체크해 주거든요. 그래, 알았어. 저는 그 팔찌를 차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무겁고 불편했지만 손녀 사위의 배려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태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산책 좀 했어. 아, 그러셨구나. 단지 안 산책로 다녀오셨네요. 날씨 좋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준아, 내가 어떻게 알았니? 아, 스마트워치에 GPS 기능이 있어요. 할머님이 어디 계신지 제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혹시 할머님이 길을 잃으시거나 하면 바로 찾아드리려고요. 아, 그렇구나. 태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어디 가든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슈퍼마켓에 갔다 오면 할머님, 마트 다녀오셨네요? 뭐 사셨어요? 공원에 갔다 오면 할머님, 오늘 공원 산책 오래 하셨네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태주는 제 동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안전을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것이 감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산 지 넉 달이 지나자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태준과 수진이는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둘이서만 나가고 저를 데려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요. 할머니, 오늘 회사 회식이에요. 할머니, 주말에 여행 가요. 혼자 계실 수 있으시죠? 저는 거의 매일 혼자였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혼자 남겨져 TV를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태준이 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할머님, 휴대폰 요금제 바꿔드릴게요. 제가 더 싼 걸로 알아봤거든요. 며칠만 주세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휴대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휴대폰은? 아, 할머님,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네요. 내일 꼭 가져다 드릴게요.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휴대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할 수 없고 밖에 나가도 태준이 GPS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함께 산 지 5달째 되던 어느 날 저녁, 태준과 수진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니?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님, 사실 요즘 저희가 할머님 일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할머님이 혼자 계실 때가 많잖아요. 저희가 일 때문에 할머님을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단다. 아니에요, 할머님. 사실 요즘 할머님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자꾸 졸리시고 어지러우시고 저희가 밤낮으로 곁에 있어드려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있어요. 할머니를 좋은 요양원에 모시면 어떨까 해서요. 요양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할머니. 요양원이라고 해서 나쁜 곳이 아니에요. 요즘 요양원들은 정말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24시간 상주하시고 식사도 잘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고요. 할머니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외롭지도 않으세요. 태준이 준비해온 요양원 팸플릿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님, 이 요양원 보세요. 경기도에 있는 곳인데요. 시설이 정말 좋아요. 1인실도 있고 정원도 넓고 산책로도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렇지만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할머니를 더 잘 모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일하느라 할머니를 제대로 돌봐드릴 수가 없잖아요.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가들이 할머니를 돌봐드릴 거예요. 수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게 할머니한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요양원. 그곳은 버림받은 노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짐이 돼서 더 이상 돌볼 수 없어서 보내는 곳. 나는 요양원은 싫단다. 할머님, 한 번만 가보세요. 가서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안 가셔도 돼요. 일단 둘러보기만 하세요. 네.
태주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설득했습니다. 할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구경만 하세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정말로 그곳에 가야 하는 걸까? 내가 짐이 돼버린 걸까? 손녀 사위가 나를 버리려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태준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님, 준비되셨어요? 출발해야 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태준의 차를 타고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태준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1시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저기요, 저기가 그 요양원이에요. 태준이 가리킨 곳은 3층짜리 하얀 건물이었습니다. 실버빌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 공기가 맑았습니다.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할머님, 들어가 보실까요?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가니 로비가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소파도 있고 화분도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젊은 여직원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네, 강태준입니다. 전화로 예약했었습니다. 아,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복도에서는 노인 몇 분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표정들이 무표정했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님, 저기 정원 보이시죠? 넓죠? 태준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정원이 있긴 했지만 풀이 길게 자라 있었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님, 기다리셨습니다. 한 남자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보이는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저는 이곳 원장 김상현입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은 저를 보더니 잠시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할머님, 반갑습니다. 제가 시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원장은 저희를 1층부터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식당입니다. 하루 3끼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는 식단으로 제공됩니다. 식당은 넓었습니다.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노인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 냄새가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쿰쿰한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는 물리치료실입니다. 전문 치료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는 운동기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고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프로그램실입니다. 노래교실, 미술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시죠. 2층에는 거주실들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긴 복도가 나왔습니다. 양쪽으로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여기 방들은 대부분 4인실입니다. 하지만 할머님을 위해서는 1인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원장이 한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1인실입니다. 보세요.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밖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할머님, 여기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하루에 3번 방문해서 건강 체크를 해드립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원장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1인실은 월 300만 원입니다. 식비, 간호비, 모든 것 포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과 태준이 복도에서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멀리 철조망도 보였습니다.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이 좁고 답답한 방에서 혼자. 할머님, 다음은 3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장이 저를 3층으로 안내했습니다. 태준은 1층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원장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님. 원장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네? 할머님, 혹시 여기 오고 싶으세요? 그게... 할머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양원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원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님, 여기는 보호자들이 노인을 버리러 오는 곳입니다.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간호사도 부족하고 식사도 형편없습니다. 저는 이곳 원장이지만 양심상 할머님께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원장이지만 이 요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냥 고용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할머님을 보니 차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장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님, 당장 도망가세요. 이 요양원은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손녀 사위가... 할머님, 손녀 사위분이 할머님을 여기 맡기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돌봐줄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할머님. 제가 아래층에서 그분과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은 할머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할머님을 여기 맡겨두고 할머님 명의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겁니다.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할머님, 저를 믿으세요. 저는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수없이 봤습니다. 가족들이 노인을 요양원에 맡겨두고 재산을 빼돌리고 나중에는 연락도 끊어버립니다. 원장은 제 귀에 바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할머님,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1층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뒷문으로 나가세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안전한 곳에 가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원장은 제 손에 명함을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가... 할머님, 그 사람은 할머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할머님 재산만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할머님은 이 요양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님, 원장님, 어디 계세요? 할머님, 빨리요. 원장이 제 손을 잡고 복도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이 문으로 나가시면 뒷산으로 이어집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서 버스 타고 도망가세요. 하지만... 할머님,
지금은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세요. 원장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할머님, 할머님 어디 계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78살 노인의 몸으로 난생 처음 그렇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뒤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님, 어디 가세요? 할머님.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고 뒷문을 나섰습니다. 산길이 나왔습니다. 흙길이었고 돌멩이도 많았습니다. 저는 넘어질 뻔하면서도 계속 걸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뒤쫓아올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포장도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행히 태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도 모르고 탔습니다. 그냥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버스는 시내로 향했습니다. 40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수원역 근처였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려 거리를 헤맸습니다. 지갑은 있었습니다. 다행히 현금이 5만 원 정도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집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기다리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를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남편 편을 들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이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수원역 근처의 한 찜질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입장하실 거예요? 네.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저는 10,000원을 내고 찜질방에 들어갔습니다. 찜질방은 따뜻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제공되는 찜질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구석 자리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산길을 걸으면서 무릎도 다치고 팔도 긁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태준이 정말로 제 재산을 노린 걸까요?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한 걸까요? 원장의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오해한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하고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원장이 준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김상현 원장 010에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저는 찜질방 공중전화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원장님, 저 어제 그 할머니예요. 아, 할머니, 무사하셨습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제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1시간 후 원장이 찜질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할머니, 일단 제가 아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안전하게 계실 수 있어요. 원장은 저를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한 노인복지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는 제가 자원봉사하는 복지관입니다. 관장님이 제 친구인데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며칠 계실 수 있어요. 복지관 관장은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편히 쉬세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원장은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할머니가 도망가신 후 손녀 사위분이 저한테 전화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할머니를 찾았냐고, 할머니가 어디 갔냐고 물으셨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돼서라기보다는 할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웠어요. 마치 할머니가 도망가면 안 되는 것처럼요. 원장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그분이 작성하려던 서류입니다. 제가 몰래 복사해뒀어요. 보세요. 서류에는 요양원 입소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평생으로 되어 있었고 보호자 면회가 월 1회 제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할머니를 요양원에 평생 가두어두고 면회도 거의 못 오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류 뒷면을 보세요. 뒷면에는 재산관리 위임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하시면 할머니 재산 관리를 보호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할머니를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을 다 빼앗으려는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런 거였군요. 네, 할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원장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건데요. 손녀 사위분이 최근에 할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흔적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거절당했지만요. 대출을? 네, 할머니 집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은행에서 할머니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산됐지만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살자고 한 것도, 보약을 준 것도, 스마트워치를 채운 것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도 모두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한 계획이었구나. 할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제 손녀인데. 할머니, 손녀분은 아마 모를 겁니다. 남편이 하는 일을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거나요. 어느 쪽이든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복지관 관장도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더 많은 피해를 보실 수 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원장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서로 가서 진술했습니다. 함께 살게 된 경위, 보약이라며 준 약, 스마트워치로 감시당한 것,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 모든 것을 낱낱이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태준과 수진이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제 방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약병들. 수면제와 진정제였습니다. 태준이 제게 보약이라며 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태준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검색 기록, 노인 요양원 비용, 재산 관리 유임 방법, 치매 노인 재산 처분,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태준이 몰래 발급받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태준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태준이 누군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할머니 요양원 보내면 집 팔 수 있나?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5억 정도. 강북 재개발 지역이라 나중에 보상금 더 받을 수 있어. 메시지 상대방은 태준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사채업자였습니다. 태준에게는 도박빚이 3억 원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재산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태준을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노인학대, 사기, 재산 편취 시도였습니다. 태준은 경찰서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모셨어요. 보약도 건강을 위해 드린 거고 요양원도 할머니를 더 잘 돌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원장의 진술, 집에서 발견된 수면제, 컴퓨터 검색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검찰은 노인학대 및 재산 편취 미수로 기소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수진이의 반응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런 짓을 하는 줄 몰랐어요. 남편이 할머니를 진심으로 모시는 줄 알았어요. 수진이는 태준의 범행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로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걸까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수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2개월 만이었습니다. 할머니. 수진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수진이는 울었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어릴 때부터 키운 손녀입니다. 딸을 대신해서 키운 제 유일한 혈육입니다. 하지만 그 손녀가 남편의 범행을 정말로 몰랐을까요?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몰랐니? 네, 할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럼, 태준이가 할머니한테 보약 준다고 할 때 너는 그게 수면제인 줄 몰랐니? 네, 저는 정말 보약인 줄 알았어요. 태준이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할 때 너는 반대하지 않았니?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는 내가 반대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단다. 오히려 너도 같이 설득했잖니. 그건 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아니야, 수진아. 너도 알고 있었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를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복지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태준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빚에 쪼들려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해치려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노인을 수개월에 걸쳐 체계적으로 학대했으며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판사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태준은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판사님, 제발 제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제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태준이 몰래 발급받았던 등기부등본은 무효 처리됐고 시도했던 대출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제 강북집은 그대로 제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과 복지관의 도움으로 저는 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수진이는 태준과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단다. 시간이 필요해. 네, 할머니. 알겠어요. 제가 기다릴게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복지관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수원의 조용한 동네 1층 원룸이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베란다에서는 작은 화분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혼자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김상현 원장님은 종종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원장님이 아니었으면 전 아마 요양원에 갇혀서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고했을 때 도망칠 결심을 하신 건 할머니 자신이에요. 원장님은 과일 바구니를 놓고 한참을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할머니 같은 분이 더 많이 계셔야 세상이 바뀝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다른 노인분들에게 경각심을 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원장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다른 노인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르신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재산 문제에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재산 관리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세요. 아무리 믿음직한 자식이라도 통장과 도장을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이상한 느낌이 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복지관, 경찰서, 어디든 좋습니다. 저는 매주 복지관을 찾아가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인분들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며느리한테 이상한 약을 받았는데요. 할머니, 아들이 제 집을 팔자고 하는데요. 할머니, 요양원에 가라고 하는데 무서워요.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경찰이나 변호사와 연결해드렸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노인분들을 돕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됐습니다. 1년 후 수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수진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가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남편 말만 믿고 할머니를 의심했어요. 제가 할머니를 지켰어야 했는데 오히려 할머니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수진이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 없이는 못 살아요. 할머니가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저는 수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진아, 할머니도 내가 보고 싶었단다. 할머니.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 말이든 맹목적으로 믿지 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머리로 직접 생각해라. 알겠니? 네, 할머니. 명심할게요. 저는 수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받은 후 저는 강북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10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수진이가 이사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이 집 정말 좋아요. 햇빛도 잘 들고 조용하고. 그래.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조용히 살 거란다. 할머니, 제가 자주 찾아올게요. 매주 올게요. 그래. 고맙구나. 저는 새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살을 쬐었습니다. 작은 베란다에서는 화분을 가꾸었습니다. 저녁에는 산책을 나가 동네를 걸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것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2년 후 감옥에 있는 태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님께. 저는 지금 교도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할머님께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제 빚 때문에 할머님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할머님을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 진심만은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할머님,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강태준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태준을 용서할 수 있을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제 삶을 제가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께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인을 노리는 범죄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서요.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80%가 가족에 의해 일어난다고 합니다.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그 피해자들 대부분은 수치심 때문에 혹은 가족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김상현 원장님이라는 양심적인 분을 만났고 용기를 내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저처럼 운이 좋지 못한 노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양원에 버려져 연락이 끊긴 분들, 재산을 빼앗기고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사는 분들, 심지어 가족의 손에 목숨을 잃는 분들까지.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 여러분께서 스스로를 지키셔야 합니다. 재산 관리는 본인이 직접 하세요. 통장, 도장, 등기권리증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이상한 느낌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복지관, 경찰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어디든 좋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을 살펴주세요. 혹시 학대당하고 계시진 않은지, 요롭게 지내고 계시진 않은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많은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78살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제 경험을 나누고 다른 노인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끔찍한 경험에서 찾은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노인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